살면서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웃는 얼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순 없는데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 틀린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눈에 걸렸는데 우리가 그냥 넘긴 겁니다.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다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작은 신호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만 믿었던 사람에게 더 크게 당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 외의 것들, 순간적인 표정, 무심코 하는 행동,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 이런 건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보면 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인생학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눈빛,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창. 동네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구 앞에 70대 김영수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적금 만기 해지 때문에 오셨는데 직원이 서류를 설명하는 동안 김영수 씨의 눈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다가 옆 창구를 힐끗거리다가 입구 쪽을 두리번거리다가 직원이 여기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눈은 여전히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결국 잘못 알아들으셔서 다시 여쭤봤고 직원은 같은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 직원 얼굴에 살짝 피로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는 박수님 할머니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셨는데 직원이 설명을 시작하자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직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면서 끝까지 집중하셨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아이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더운 날 수고가 많아요 라고 짧게 인사하셨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살짝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창구, 같은 직원인데 전혀 다른 두 장면이었습니다. 눈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느낌, 대화하는 것 같은데 혼자 말하는 느낌.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눈입니다. 시선과 신뢰의 관계는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독일 예나 대학교 연구팀은 시선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진위를 알기 어려운 문장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조건에서는 화자가 참가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눈을 마주치며 말한 경우 참가자들은 그 말을 더 믿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참가자들이 어떤 문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할 때 화자가 눈을 마주친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눈을 마주치면 상대의 말을 거부하기가 심리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눈빛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리지어 살아오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읽는 가장 빠른 통로가 바로 눈이었습니다. 눈은 감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시선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시선이 나를 향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눈빛이 주는 인상이 논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눈을 피한다는 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혹은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눈을 마주친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이 말씀은 명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눈을 마주친다는 건 바로 그 깨어있음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이 됩니다. 물론 모든 시선 회피가 나쁜 의도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원래 눈 마주치기를 어려워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눈을 피했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하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시선을 피한다면 그건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때 눈을 피한다면 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나 당신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살피는 건 그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끝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동안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나를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는지. 눈빛은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은 마음이 가는 곳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피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똑바로 바라봐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당신의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 곁에 두시면 됩니다. 그게 당신 자신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진심. 이모 댁 거실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이모 정순자 씨가 조카 민정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요즘 회사는 어때? 아직 그 회사 다니는 거야? 민정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작은 이모 정영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회사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던데. 뉴스에서 봤어. 민정이가 다시 입을 열려는데 이번엔 사촌 오빠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야, 너 이직 생각 없어? 요즘 IT 쪽이 괜찮다던데. 민정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민정이 외할머니 계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온 식구가 떠드는 동안 조용히 밥을 드시다가 잠시 후 슬쩍 민정이 옆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민정이 반찬 접시에 좋아하는 잡채를 올려주셨습니다. 민정이가 올려다보자 할머니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가족인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소통이었습니다. 침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이 많다고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민정이에게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다른 가족들은 말을 많이 했지만 정작 민정이의 말은 한 번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학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2022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연구팀은 경청의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마케팅, 의료, 교육,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느낄 때 신뢰, 친밀감, 호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말을 잘 경청할 경우 부하 직원의 업무 성과와 조직 시민 행동이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졌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경청의 핵심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좋은 경청의 3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온전한 주의 집중. 둘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 셋째,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 3가지가 갖춰졌을 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 경청이 이렇게 강력한 신호가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닿고 있다는 느낌. 그게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말을 시작하면 우리 뇌는 이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말을 끝냈을 때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며 기다려주면 뇌는 이 사람이 내 말을 곱씹고 있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관계에서 여백과 같습니다. 그림에 여백이 있어야 주제가 살아나듯이 대화에도 침묵이 있어야 상대방의 말이 살아납니다. 침묵 없이 말만 가득 채우는 사람은 결국 혼자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듣기 전에 먼저 고요해져라. 이 말씀은 침묵의 가치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이 먼저 고요해져야 상대방의 마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 를 생각하면서 듣는 건 진짜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답을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모든 침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침묵, 화가 나서 입을 다무는 침묵, 대화를 회피하려는 침묵도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침묵이냐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침묵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밀어내려는 침묵인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침묵인지 아니면 딴 곳을 보며 한숨을 쉬는 침묵인지. 같은 침묵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파악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보다 얼마나 잘 들을 줄 아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힘없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민낯.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꽤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60대이신 이정훈 씨, 다른 한 분은 박상우 씨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둘 다 양복 차림에 꽤 점잖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20살쯤 된 여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테이블 끝에 몇 방울 떨어진 정도였습니다. 이정훈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조금밖에 안 흘렸는데 뭘. 바쁘시죠? 가서 일 보세요. 그러면서 직접 냅킨을 집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직원이 연신 죄송하다고 하자, 에이, 이 정도 가지고.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박상우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더니 요즘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직원에게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직원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실수인데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점잖은 사람도, 친절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본 모습이 나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차립니다. 문제는 아랫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권력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2006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아담 갈린스키 연구팀은 간단하지만 기발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자신이 권력을 가졌던 경험을, 다른 그룹에게는 권력이 없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마에 알파벳 E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권력감을 느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배나 더 자기 방향으로 알파벳 E를 썼습니다. 상대방이 읽을 수 있게 쓴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쓴 겁니다. 권력을 느끼는 순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신 것이지만 현대 심리학 연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친절한 건 쉽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힘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결국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잊은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런 태도가 나온다면 그건 주목해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힘없는 사람 앞에서 일관되게 무례하거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친절은 계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파악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제3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해도 식당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 동료에게는 웃어도 후배에게는 차갑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친절은 조건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같은 태도가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본 모습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에서, 식당에서, 가게에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장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가장 진짜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 이득이 없을 때,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친절은 진심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건 그 사람의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절이 진짜인지 아닌지 약자 앞에서의 모습이 알려줍니다. 손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의 신호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버스가 꽤 붐볐습니다. 앞좌석에 40대 후반이신 최영미, 송지연 씨 여성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최영미 씨는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이만큼 컸어요 라고 하면서 양손을 벌렸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말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송지연 씨는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손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끔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내리고 나서 생각해봤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 말이 더 귀에 들어왔을까? 신기하게도 최영미 씨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모습 자체가 더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손이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손이 함께 움직이면 다르게 들립니다. 손짓과 소통의 관계는 최근 대규모 연구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25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와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2,000개가 넘는 강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AI를 활용해 20만 개 이상의 손동작을 10초 단위로 분류하고 청중 반응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손으로 함께 표현하는 사람, 예를 들어 이만큼 커요라고 하면서
양손을 벌리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손으로 그리는 사람은 청중에게 더 명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험에서도 같은 대본을 읽었는데 손짓을 함께 쓴 발표자가 그렇지 않은 발표자보다 신뢰도와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과 손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해가 쉬우면 말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인다. 그래서 설득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손은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입니다. 표정은 연습하면 꾸밀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다릅니다. 긴장하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면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거짓말을 하면 손을 숨기려 합니다. 반대로 진심을 말할 때는 손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숨기는 게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로부터 법정에서 선서할 때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손바닥은 나는 당신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야기하는 사람, 팔짱을 끼고 대화하는 사람, 손을 테이블 밑에 숨기는 사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감추고 있거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으나 몸은 마음을 따른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몸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물론 손동작 하나로 사람을 단정짓는 건 위험합니다. 원래 손을 많이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손동작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긴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 패턴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대화할 때 손을 어떻게 쓰는지, 편안한 상황에서 손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말과 손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있다면 말보다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일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손을 계속 만지작거린다면 그건 별일인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이 보이는지, 손이 열려 있는지, 말과 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입은 예라고 해도 손이 아니오라고 하면 그건 아니오입니다. 손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은 진심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카 둘이 장난을 치다가 할머니의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끼시던 난초 화분이었습니다. 두 조카 모두 중학생이었는데 사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조카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뛰어다녔어요. 제 잘못이에요. 용돈 모아서 새 화분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번째 조카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민준이가 먼저 밀었어요. 저는 피하려다가 그런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변명을 같이 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한테는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라고 하셨는데 서준이한테는 한숨을 쉬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같은 사과인데 받아들여지는 게 달랐습니다. 사과 방식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미안해요 라고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진심으로 들리기도 하고 거짓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과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과가 효과적인지 심리학에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755명을 대상으로 사과의 구성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사과에 포함될 수 있는 6가지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책임 인정, 해결책 제시, 후회 표현, 잘못된 점 설명,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 용서 요청. 이 6가지입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인정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사과에서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해결책 제시였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가장 효과가 낮았던 건 용서 요청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과에서 하나만 말할 수 있다면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라. 그게 다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이다. 왜 책임 인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과의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고 그게 내 때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사과가 사과로 받아들여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미안해요. 근데 라고 하면서 변명을 붙입니다. 미안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상황이 그랬어요. 이런 사과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 더 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과는 변명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랬는지, 상황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기는 어렵고 남의 허물을 보기는 쉽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드러내지만 자신의 허물은 교묘하게 숨긴다. 이 말씀은 왜 진심 어린 사과가 어려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찾습니다. 상황이 그랬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자기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인정하는 자는 성장하고 허물을 숨기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문다.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성장합니다. 물론 사과 한 번으로 사람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누구나 당황하면 변명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명만 하는지 아니면 결국 내 잘못이었다 하고 인정하는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사과하면서 항상 근데를 붙이는 사람, 사과보다 해명이 긴 사람, 미안해요 라고 해놓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사과는 형식일 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뿐, 진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랬어요 부터 시작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끝나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달라지는지. 진짜 사과는 불편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면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오랜 친구 4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1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미리 시켜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정확히 2시에 들어왔습니다. 딱 맞춰 왔네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미영 씨는 2시 15분에 왔습니다. 미안 지하철이 좀 막혔어 라고 하면서 앉았습니다. 최동훈 씨는 2시 40분에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늦었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다들 왔네? 나도 바빴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세 사람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시간 약속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 늦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 늦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2024년 미국의 심리치료사 조나단 알퍼트는 만성적 지각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은 단순히 계획을 못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심리적 패턴이 작용합니다. 알퍼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각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은 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왜 시간 약속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줄까요? 시간 약속을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고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귀찮음을 감수합니다. 상대방이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시간은 소중한데 상대방 시간은 덜 소중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좀 늦어도 되겠지. 기다리면 되지 뭐라는 태도입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것일 수 있지만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늦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지, 늦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과하는지 아니면 변명만 늘어놓는지, 그 반응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불성실한 자는 큰 일에도 불성실하다. 시간 약속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0분 늦는 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10분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물론 누구나 늦을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늦는다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늦는 게 예외인지 습관인지, 늦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아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시간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면서 낮은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 사람. 중요한 약속은 지키면서 별거 아닌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시간관념은 존중이 아니라 계산에 기반한 겁니다. 언젠가 당신과의 약속도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오는지, 늦으면 미리 연락하는지, 늦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속뿐 아니라 관계에서도 성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에서 보이는 태도가 큰 약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분노 표현 화낼 때 진짜 얼굴이 나온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 주문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4명이 주문한 메뉴 중 2개가 빠졌고 음식도 30분 넘게 늦게 나왔습니다. 다들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팀장 김대호 씨가 직원을 불러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문이 2개 빠진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이 사과하자 괜찮아요. 바쁘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테이블에 있던 과장 박성민 씨는 달랐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아니, 이게 뭐야? 30분을 기다렸는데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아?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직원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진짜. 같은 상황, 같은 불편함인데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 표현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화가 납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그 순간에 나오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화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81개 연구,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 수준이 낮았고 관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화를 꾹 참거나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 진짜 열받아. 이걸 반복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분노를 줄이는 게 아니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관계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왜 분노 표현 방식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줄까요?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유 있을 때,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다릅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본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발적인 분노는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게 만들고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해롭다.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사람과 화가 났다고 말로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후자는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를 버려야 분노가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은 분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노에 분노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성내는 자를 성내지 않음으로 이기고 악한 자를 선함으로 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똑같이 화를 내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건 화가 나도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내공입니다. 물론 한 번 화낸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참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가끔은 화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을 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는지, 상대방을 비난하는지, 물건을 던지는지, 아니면 화가 났다고 표현은 하되 대화로 풀려고 하는지 3번 정도 보면 그게 실수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사람, 집에서는 폭발하면서 밖에서는 참는 사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점잖다가 둘이 있을 때 돌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분노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힘의 과시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내는 겁니다. 누군가의 본 모습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커지는지, 말투가 거칠어지는지, 상대방을 존중하는지, 화가 난 후에 어떻게 수습하는지, 사과하는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지,
화났을 때 여전히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평소 친절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화만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면 평소의 좋은 모습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화났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빛. 대화할 때 눈을 피하는 사람은 마음도 피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침묵. 당신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약자 대하는 태도.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럽니다. 넷째, 손. 손을 숨기거나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사과 방식. 미안해, 근데. 가붙으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여섯째, 시간 약속. 당신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일곱째, 분노 표현. 화났을 때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행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보시고 한 번보다 여러 번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 보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